오늘부터 4주간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계 각 분야의 이슈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다시 보는 2019 교계 이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독교 문화와 세상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 심한석 목사, 또 부산대학교 기론평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한해 아마 두 분 주어진 일선에서 아마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이 하시는 일 한번 각자 좀 소개 부탁드리는데 우리 한번 사무총장 목사님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단체는 19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38개 교단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대변하는 또 그리고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해 왔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또 교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체복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병역 기피자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뭐 그런 결정들을 했었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한동대 우리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기독교 학교에서 등록되지 않은 그런 동아리에서 동성애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대관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했죠. 행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징계했는데 이것을 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징계를 철회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에서 동성애 그 퀴어 축제를 이렇게 지금 5년째 지금 허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저희도 이제 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쪽에서 이슬람권에서 온 대학생들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그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 줘라. 근데 사실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온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사이버로 성인지 교육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 언론에서 터치를 했고 또 이것을 우리 교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아주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올 한해 어떤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례를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특별히 경상남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 했고 또 경기도는 성평등 조례를 이제 개정했고요. 그게 핫 이슈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한 거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매월 집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또 우리 또 좋은 거를 말씀드리면 복음한국이라는 것을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다음 세대를 우리 살리자 해가지고 복음한국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요건 법조인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됐고요. 또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방송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두 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전적으로 해오셨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을까요? 아마 특별히 올 한 해 이슈가 어떤 게 많이 있었습니까? 제일 큰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 학생인권 조례하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작년에 시작돼 가지고 올해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경남에서도 몇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한 2번 했습니다. 결국은 7월 달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 굉장히 넓은데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또 단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걸 부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7월 달에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2번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청원 개정 청구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이슈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하는 옹호기관으로 근원입니다. 근원. 2001년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했어요. 특히 다음 세대.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는 동성애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해가지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동성애를 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인권위에서 뭘 했는가 하면 동성애 옹호하는 청소년용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이제 틀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교과서 지필 기준을 바꿔가지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동성애 옹호 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교과서 바꾸고 교사 바꾸고 문화를 해서 이 학생들을 다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60% 이상이 동성애 옹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된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는 10대, 20대들이 몰랐을 거예요. 동성애가 뭔지도. 그렇죠. 근데 20년 사이에 딱 60% 이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다행히 얼마 전에 국회의원 44명이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제한 빼는 걸 발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돼 있는 상태고 또 입법 예고기간에 16,000명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 지금 이게 아마 어떤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로 해겠다 이제 우리 피부와 우리 자녀들 삶에 아주 급진적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의 청소년들이 기독교 또 성도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어졌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정말 이 갈등의 요소를 뿌리 뽑아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길 교수님께서도 이제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 대한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가정을 해체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가 연관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페미니스트, 요즘에 페미니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는 그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여성들의 어떤 그 참정권 이런 권리를 찾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1968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든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한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바로 전에 이제 그 시몬 드 보바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2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그 명제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이 남녀의 성을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던 게이트 밀렛이라고 하는 분은 성의 정착에서 여성 억압의 뿌리는 가부장제의 성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을 개인의 영역에서 정치적 또는 공적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시들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그 페미니스트였고 레즈비언이었던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젠더 트래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 얘기는 이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분리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은 사회 속에서 반복되는 수행을 통하여서 구성되는 결과다. 다시 말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그런 성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그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들이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젠더, 이제 그 젠더는 이제 그 사회적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성은 약 뭐 최대 7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와 퀴어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70년대, 90년대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우리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혼란을 좀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충돌되는 것인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양성평등을 이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 조례, 인권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 교과서하고 보건 교과서에서 남성은 가해자다, 여성은 피해자이다. 또 젠더나 또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극단적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 결혼 반대, 그다음에 낙태 찬성, 남성 혐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고 또 그 대처 방안들을 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찾아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성서적인 관, 또 가정과 사회적인 관, 국가관이 다 허물어지는 그렇죠. 그런 어떤 너무나 양분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우리 교수님 보기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진 현상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네네. 이제 몇몇 학자들이 네네. 또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주디스 버틀러가 레즈비언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고 네. 그것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법제화를 시키고. 네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행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녀 구별이 없어집니다. 네. 남자, 여자 같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성들이, 물론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해도 보고 위험하게 되고 성폭력 위험도 증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예, 예를 들어 미국,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 도원들하고 이제 했는데 여성 도원들이 아주 뭐라 그러나 이쪽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꼭 박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고 네. 남성 도원들은 잘 모릅니다. 네. 아니 설마 그런 일이. 네.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아니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우리나라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성 도원들은 아주 그냥 조금 그래서 제가 참 걱정하는 게 그래서 저는 참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젠더 이데올로기 실체를 알리면 아무도 이걸 찬성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 양분된 이런 시대에 결국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교육, 저들의 문화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보면 성탄 문화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좀 어떻게 좀 약해졌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외부적 요인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가정마다 성도들이 가서 성탄송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소음이 다 해서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주변에서 그런 뭐 이렇게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서울시청 앞에는 이제 성탄 트리를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몇 년 전에 그것을 시작할 때에
타 종교하고 기독교 안티 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성탄 트리 위에다가 왜 십자가를 다느냐 그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서서 어차피 성탄은 기독교의 문화이고 트리는 또 뭐 시민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기독교의 문화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십자가를 달든 별을 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그분들 얘기는 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뭐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부분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고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교회 밖의 것들이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탄의 고유, 좀 이 문화가 많이 퇴색되어지는데, 그래서 시철의 방송은 매년 그 청계천에서 한 1km 거리 되는 거리에서 추리, 전등 빛을 만들어서 빛의 축제를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그런 행사도 하는데, 우리 자 교수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뭐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찾아보지 있을 줄 않겠어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뭐 많이 교육이 됐습니다. 네. 이제 보면 아까 국회의원들도 네. 많이 교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차별금지법을 감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이 된 거죠. 네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을 빼야 된다, 동성애를 빼야 된다는 걸 2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단은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꼭 찾아가서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젠더에 대한 것도. 보통 때 가서 설명하면 안 듣겠죠. 근데 그렇죠. 조례가 딱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만나서 설명을 하면 아, 이런 거냐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고 동의하는 분들 모르죠. 젠더가 뭔지도 모르죠. 네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인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교육이 다 됐고요. 네네. 90% 이상. 그다음에 일반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은 거의 다 됐고 이제 시의원, 도의원, 지방자치단체 교육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맞습니다. 생겼네요. 예, 자, 예. 우리 목사님 보는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좀 등한히 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우리들 자체도 사실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이나 동성애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리드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가치관을 허무는데 굉장한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알리게 된,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실 때 무려 66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의원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 발의에 그 서명하신 분, 우리가 그런 게 뭔지 잘 모른다. 네.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 거였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그 발의한 분들이 이제 처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그 뭐 도전이랄까 공격이랄까 이런 것을 해올 때 우리가 우리들도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에 또 성서관을 바로 세우고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좀 방치됐던 것들, 그렇죠.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네, 찾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어졌는데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지면서 위기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이제 두 분이 바라볼 때 정말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워야 될 건가? 우리 한번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저쪽 세상이 공격해오는 게 딱 2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 뭐냐면은 이제 포르노라든지 스마트폰, 인터넷 해가지고 계속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 뭐냐면은 진화론, 유물론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네네. 우리 이성을 공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네. 자기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고귀한 존재가 아니고 뭐 고등동물이고 무가치한 물질에 불과하다. 이 유물론, 진화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속 문화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현재 수많은 문제들이 다 거짓과 음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을 해도 그걸 말씀으로써 우리는 확실히 100%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하게 창조된 존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험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쪽 음란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수니까 저는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고요. 언론기관은 또 언론 문화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믿음에 굳게 서서 정체성을 가지고 외치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음란하고 또 거짓이 가득할수록 더 거룩함이 빛이 나고 또 진리가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풍토가 되었다. 네,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두우면 빛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안으로 우리 목사님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4차원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4차원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산업이었다면은 지금 4차 산업은 사실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를테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이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그 암을 찾아내는 것이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한 50%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서 90% 이상을 정확하게 암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많이 이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공감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상대편의 그런 것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것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는 이제 이타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져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 사회 속에서 더 활발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뭐 떠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인데 어떤 가족 공동체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울타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잘 이끌고 만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은 결국 하나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만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로 빛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 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섞여 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공감하면서 2019년을 돌아보고 우리 2020년은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가 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시간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